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소방행정법을 강의하게 된 송현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배우실 소방행정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행정법이라는 것은요. 일단 행정법은 총론과 강론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총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시험으로 보게 될 겁니다. 총론은요. 크게 네 가지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통칙, 그다음에 행정작용법, 의무이행 확보수단, 그다음 행정구제법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행정법 통칙이라는 부분은 바로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배워보셨잖아요. 영어 배울 때 뭐부터 배웠어요? 알파벳부터 배우셨었잖아요. 그 알파벳에 해당되는 게 행정법 통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가 이제 작용법, 또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구제법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법 통론은요, 문제수가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중은 많지 않지만 좀 긴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본격적으로 2편, 3편, 4편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주로 행정구제법하고요. 행정작용법 2편과 4편의 문제가 치중돼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전의 기출 문제들은요,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각각 배분하는 것들이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편하고 4편에 중점적으로 문제들이 집중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행정법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행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자,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행정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할 때 행정법은 행정이라는 관념에 관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행정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행정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뉴스에서 보던 것들만 막 떠오를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뭔가를 하는 것 또는 장관들이 뭔가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통론 부분에선 이 행정의 관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편에 들어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자, 행정의 조직과 관련되는 법이 행정법인데 이 조직이라는 부분은 우리 총론 부분엔 안 들어가요. 이거는 강론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행정법을 할 때는 조직에 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은 또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자, 행정이 작용을 하고 있대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 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작용은 우리 책의 2편과 3편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편은 작용의 종류라든가 작용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용 중에서 어떤 작용들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게끔 하는 수단들 그게 바로 3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요. 이러한 작용 때문에 국민의 권익이 침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야. 자,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침해가 일어나니까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방법이 바로 4편에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총 일반 행정직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3문제에서 4문제, 그 다음에 3편이 3문제, 나머지가 2편과 4편에서 모두 집중이 돼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14문제, 1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2편과 4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 지금부터 진행할 건 바로 행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행정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등장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등장을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이라는 개념은 근대 입헌 국가가 되면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대 입헌 국가라는 건 뭐냐면 전제 군주 시절이라 그래서 왕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왕이 입법권도 사법권도 행정권도 모두 다 가지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집행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사법심사를 하면서 점점 국민들의 자유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해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의 대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서 일부를 빼앗게 돼요. 자,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고요. 이들이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법을 왕한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왕은 이대로 지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서 입법권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행정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이라는 개념은 전제 군주 시절에서 이렇게 근대 입헌 국가로 넘어가면서 행정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국가 권력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런 것들 우리는 권력 분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대 입헌 국가가 되면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행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입법권만 뺏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법권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권 분립이었다가 나중에 삼권 분립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권력이 나눠졌어요. 권력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들은 힘을 똑같이 이렇게 나눴다라는 겁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힘을 똑같이 나눠놨다. 이런 걸 우리는 균등분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균등분배한 이유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균등분배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역사가 반영되고 문화가 반영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한 거야. 영국 같은 경우는 입법권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돼버리고요. 프랑스는 행정권이 또 미국은 사법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들로 바뀌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레벤스타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기능이나 동태를 중시하지 않고 힘을 똑같이 나누는 것 잘못됐어. 그러니까 기능이나 동태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 분립이 다시 이루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레벤스타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것, 정책을 집행하는 것, 정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권력 분립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옛날에 있었던 이런 권력 분립이든 또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권력 분립이든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똑같다라는 거야.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라는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 권력들이 나누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권력 분립에 의하여 행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행정이라는 개념은 어떠냐? 행정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행정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형식적 의미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실정 법상에서 어느 기관의 권한으로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정법에서 어느 기관의 권한으로 규정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느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작용이냐. 바로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는 것,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 형식적 의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정부가 행한다면 실정법에서 정부의 권한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정부가 행하는 작용이라면 이런 것들을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국회가 하는 일이라면 또는 실정법에서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이런 걸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라면 또는 실정법에서 법원의 권한으로 규정을 짓고 있다면 이런 건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어느 기관에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행정, 입법, 사법을 나누고 있고요. 여기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란 정부가 행하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로 실질적 의미로도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실질적 의미로 나눌 때는요.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부가 있느냐? 국회가 있느냐? 법원이 있느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로 따지느냐? 자, 이때 이루어지는 작용의 성질에 따라 나누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용의 성질에 따라 나누고 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떠한 성질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법을 정립하는 작용을 할 때. 자, 이렇게 법을 정립하는 작용을 할 때를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로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할 때. 자,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하게 되면 이걸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 법에 해당되는가, 법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작용을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누가 했는지 상관없어. 어떠한 작용,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작용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는 것, 이를 가리켜서 실질적 의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요. 국회 사무총장이 직원을 임명했다. 자, 국회 사무총장이 직원을 임명했대요. 자,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죠? 국회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따라서 얘는 형식적 의미로는 국회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니까 입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로 자, 사무총장이 지금 직원을 임명한다라고 했어요. 직원을 임명하는 건 법을 정립하는 거 아니고요.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거나 선언하는 작용도 아니에요. 따라서 직원을 임명하는 것, 이건 실질적 의미로 행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자, 대통령령을 제정했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 만든다고요? 대통령이 만든다고요. 우리 대통령은 어디 소속? 정부 소속.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행하는 작용이 되겠죠. 따라서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에 해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 실질적 의미로 따지자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냐면 명령을 제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명령을 제정했다는 얘기는 법을 정립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실질적 의미로는 입법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자 대법관을 임명했어요. 대법관을 임명하는 작용을 했다 그랬을 때 이 대법관 누가 임명하느냐라는 건데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어디 소속? 정부 소속. 따라서 대법관 임명은 형식적 의미로 행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로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거 법 만드는 거 아니고 또 판단 선언하는 작용 아니니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으면 이 작용들에 대해서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시면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가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기처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된다.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행정의 본질을 파악한다라든가 또는 행정 법학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 이거보다는 형식적 의미보다는 실질적 의미 쪽이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행정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도 여전히 인정을 하겠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견해 다툼이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견해 다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나온 것처럼 법을 집행하는 작용,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긍정설의 입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행정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학자들을 부정설의 학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긍정설의 입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소극적으로 행정의 개념을 정의 내리는 학자가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개념 정의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소극설을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공제설이다 또는 증류설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소극설의 입장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이란 국가 작용 중에서 입법 작용 그리고 사법 작용을 뺀 것. 국가 작용 중 입법 작용, 사법 작용을 뺀 나머지를 행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는 게 소극설의 입장인데요. 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행정은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은 이거야 라고 딱 얘기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국가 작용으로부터 나머지 작용들을 뺀 걸 행정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권력 분립이 일어날 때랑 비슷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역사가 반영된 그러한 학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행정의 본질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짝수란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벌써 막 생각나죠? 짝수란 무엇일까요? 0, 2, 4, 6, 8, 10 이렇게 생각나시죠? 자, 거기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숫자 중에서 홀수를 뺀 나머지요. 그러면 홀수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13579가 생각나실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해봐봐 그러면 숫자에서 짝수를 뺀 거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 학문의 태도는 이게 아니에요. 학문에서는 짝수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수. 홀수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 자,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숫자 중에서 짝수를 뺀 게 홀수고 홀수를 뺀 게 짝수야 라는 것은 좀 두리뭉실하게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 태도로는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행정의 개념을 정의 내리기도 하는데요. 적극설의 입장은 둘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바로 국가 목적 실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국가 목적 실현설이라는 것은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을 뺀 나머지 작용들을 행정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인데요. 자, 실제로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은 행정 작용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법 작용도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목적이 똑같은데 또 그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란 점이 똑같은데 굳이 사법과 구별을 해야 되느냐 비판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결과 실현설이라 그래서 양태설이라는 입장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양태 또는 태양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이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요, 행정의 모습을 열심히 설명한 겁니다. 행정은 법 아래 놓여 있고 법의 규제를 받고 행정은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고 계속 이루어지는 작용이야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행정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책에도 행정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국가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 형성적 국가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모습을 설명하더라도요. 모습을 설명했을 때 그 모습이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얘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행정의 개념 또는 성질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도 있는데 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행정이란 독특한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집행하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법단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헌법은요, 통치권을 근거로 해서 전반적인 구조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집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개별 사안들마다 법들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걸 우리 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 이를 행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행정이라는 건 헌법을 집행하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지 독특한 성질을 갖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행정이 독특한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고 각각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습이 다를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학설인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정부는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 수반은 가장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있고 그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따라서 정부는 상하 계층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국회는요. 혼자서 뭔가를 하는 기관은 아니죠. 우리나라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들이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가리켜서 합의제 의결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 법원의 모습을 보자면 자, 우리나라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 2심, 3심. 자, 이때에 어떤 사건이 들어오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해라 라고 명령 떨어져서 하느냐? 아니에요. 서로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이 독립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 판결하고요. 이거 불복하면 2심 가서 다시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2심 판결 나왔는데 불복하면 3심 가서 다시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에게 어떤 명령 체계를 내리는 기관들이 아니고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해서 상호 독립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처럼 각각을 담당하는 정부, 국회, 법원들의 모습이 다를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 기관 양태설의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냐가 문제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포르스토프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은 너무 복잡해. 그리고 너무 다양해. 그래서 행정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수 없대요. 자, 행정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고 단지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묘사라는 것은요, 특징들을 뽑아서 설명하는 걸 묘사라고 합니다. 자, 특징을 뽑아서 설명했다. 결국 이 묘사라는 말 때문에 어느 쪽이 다수설이 되냐면 요 결과 실현설의 입장이 다수설의 입장이 되는 거죠. 왜? 특징들, 모습의 특징들을 뽑아다가 이게 행정이야 라고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포르스토프가 뽑아놓은 그 특징들을 우리는 개념 징표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런 개념 징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을 행정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고요. 결국 모습을 설명하기 때문에 양태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행정의 개념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다른 국가 작용과 우리가 행정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행정 작용과 좀 비교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입법 작용과 행정 작용을 비교해 볼 겁니다.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을 비교할 건데요. 자, 입법작용이라는 거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법을 정립하는 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행정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법을 정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 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법은요,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할 때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법은요, 불특정 다수의 사례에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이를 가리켜서 입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반면에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이라고 하는데 언제 법을 집행하느냐라는 거죠. 바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법을 집행하는 작용, 이를 가리켜서 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특정된 사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이라는 말과 대비가 되는 말이 어떤 걸까요? 바로 이 말이죠. 추상적이라는 말. 입법작용은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불특정 다수의 사례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특정된 사안에 관해서 적용할 때, 집행할 때 이를 가리켜서 행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마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중앙선 침범하지 마라. 누구만? 나만? 누구라도. 운전을 하는 사람 누구라도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언제? 중앙선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장소든 어느 시간이든 침범하지 마라.
지금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례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법이에요. 규범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지금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자, 이때에 경찰 아저씨가 손으로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법으로 유턴한 너, 지금 여기다 차 세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너 지금 여기다 차 세워. 불법 유턴한 너,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너 여기다 차 세워.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것, 이를 가리켜서 행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은 추상적인 규범을 만드는 거냐, 구체적 사안에 관해서 법을 집행하는 거냐, 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 표로 아마 제가 만들어 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에다 좀 빈칸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활용해서 노트 필기도 하고 이 책을 가지고 아예 시험장에 들어가라 라는 뜻으로 책을 좀 이렇게 빈칸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메모란도 많이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써서 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상자라고 써 있고요. 입법의 일반적, 행정의 개별적이라고 써 있는데, 개별적이라는 말은 바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은 일반적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행정은 꼭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선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법작용과 행정을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행정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라고 배우셨는데요. 사법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작용을 우리가 사법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각각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하느냐, 행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공익 또는 국가의 이익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가 목적이 바로 국익 또는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 반면에 사법작용은요, 과거에 있었던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작용의 성질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사법작용은요, 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지만 해주는 작용이에요. 따라서 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작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행정은요,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작용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만약에요, 이렇게 사법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분쟁이 해결됐다면 더 이상 그 분쟁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회적 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행정은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계속적 작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사법과 행정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느냐라는 건데요. 사법은요, 이렇게 분쟁을 해결하면서 무엇이 법에 부합되는가, 합법성을 지배 이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행정작용은요, 함목적성,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가, 이걸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을 다루는 기관의 모습들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사법작용은요, 바로 상호 독립된 기관에서 다루게 되고요. 반면에 행정이라는 것은 상하 계층제 기관에서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의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행정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표가 13쪽에 나와 있고요. 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등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권력행정과 비권력행정을 좀 구분을 할 건데요. 자, 권력행정과 비권력행정은요. 공권력이라는 수단을 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권력이라는 걸 쓰게 되면 권력행정이라고 부르고요. 공권력을 쓰지 않으면 비권력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구대에 주치자가 왔어요. 자, 길거리에 누워서 술에 취해서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경찰들이 가서 그분을 깨웠어요. 귀가시키려고. 근데 못 일어나요. 그러면 경찰분들이 그들을 이제 모셔다가 지구대에서 쉬게끔 합니다. 자, 그런데 어슴풀에 술이 깨더니 이분이요. 막 이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경찰들한테 막 올려붙이고 막 발로 차고 집기로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절대 진정이 안 돼요. 자, 이럴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공권력을 써서 수갑 채워서 갖다 걸어놔야죠. 그죠? 이런 것들을 권력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유치원 친구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애들이 지구대로 또는 소방서로 놀러 왔다고 치자. 그럼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은 이런데 오는 거 아니야? 빨리 가! 이렇게 힘을 쓰실 겁니까? 아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아이들을 안거나 또는 사탕을 주거나 손을 잡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주거나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자, 이럴 땐 공권력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권력적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권력을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권력행정과 비권력행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효과에 따라서도 발생되는 효과에 따라서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수익적 행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수익적 행정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들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때 이런 걸 수익적 행정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국민의 권익, 부여되었던 권익을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을 할 때 이런 걸 침익적 행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효적 행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복효적 행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행정작용을 했는데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 이를 복효적 행정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책에선 아무래도 침익적 행정과 복효적 행정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왜? 얘네들이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에 집중해서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행정의 개념과 또 행정의 분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은 아니에요. 특히나 행정법학은 학설은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목들이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뭐 처음부터 너무 집중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이건 밑줄 거나요? 라고 하는 것들 그거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살짝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